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든 그렇지 않든 주어진 것에 대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귀중한 시간과 삶의 에너지가 저항하는 데 허비될 뿐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우리의 내적 고뇌를 자비롭게 기다려주지 않는다. 주어진 것에 저항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유한한 삶은 흘러간다. 그리고 저항하는데 쓸데없이 삶의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정작 생산적인 일에는 에너지를 쏟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저항하는 대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주어진 고통을 자신의 성장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집에서 책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주말 내내 집에서 푹 쉬었네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말간 읽었던 책 중에서 오늘 한 권 가져와 봤어요.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김정호 작가님의 책입니다. 저의 평소 가치관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곤 해요. 예를 들면 잘 산다는 건 뭘까? 조금 더 오래 행복하게 지낼 순 없을까? 불행은 왜 찾아오는 거지? 걱정을 없앨 수는 없을까? 도대체 왜 방금 전까지 되게 좋았던 기분이 어떤 사소한 일 하나 겪었을 뿐인데 이렇게 정반대의 기분이 되어버리는 걸까? 도대체 왜?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세상을 낙천적으로 바라보지 못할까? 그렇게 살지 못할까? 도전적이지 못하지? 약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가 또 그렇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 좀 너무 깊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각자의 삶이 있는 거지. 나는 내 삶을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 그래, 답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방식대로 재밌게 잘 살자 하며 좀 스스로를 다독이는 편이에요. 그렇게 다시 힘을 내서 하루를 또 살다 보면 오늘이 가고 내일이 가고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시간이 갑니다. 언제 제가 그런 깊은 생각을 했는지도 잊은 채로 세상에서 그래도 잘 살아갑니다. 근데요, 해가 지면 필연적으로 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의 삶과 우리의 삶과 관련된 진지한 질문을 떠올리는 시간은 시의적절하게 다시 찾아오곤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 때 혹은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순간이 올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답을 좀 내보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결국 또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밖에는 별 도리가 없더라고요. 몇 차례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 혼자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민 없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지 사실 고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모르니까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나만 좀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나만 좀 고민을 하고 좀 무겁게 사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사실을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저와 비슷한 많은 고민과 그에 대해 어떻게든 답을 내어보려는 많은 사람들의 고군분투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그 한마디의 어떤 사실이 위로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동질감이라 그럴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알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책을 보다 보면 내 마음 같은 문장, 기다렸던 문장이 적힌 책들을 만나면 아, 그렇지, 내가 이 생각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써주셨네 하면서 마치 책에서 예쁜 꽃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꽃이, 문장이란 그 꽃이 나에게 잘 살고 있다라고 격려하는 것 같았기에 그래서 쉽게 놓을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우리 깊은 고민 다 할 수 있어요. 지치고 힘들면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러도 됩니다. 누구의 말대로 마음껏 흔들려도 되고요.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책에서 어떤 영상에서 다른 사람이 날 밀어주는 그 힘으로도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해도 거기서 힘을 얻고 내가 내일 나아갈 방향만 정할 수 있다면 그건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누구도 명쾌히 알 수 없는 주어진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다면 책이든 강의이든 유튜브 영상이든 많은 것들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 쉽지 않겠지만 자신을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믿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믿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내 생각도 맞고 너의 생각도 맞고 하는 어떤, 그래, 우리 다 잘 살려고 이러는 거지, 약간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당장의 현실을 변화시키지 않고 당장의 삶도, 답답한 이 삶도 확 풀어주지는 않겠지만 어떤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은 분명히 선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책의 제목이 좋았어요.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 전지 가슴에 큰 울림을 주고 큰 위로가 되었던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책이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인생의 걱정의 무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무게를 반으로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책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이 아마 쉽게 읽힐 겁니다. 왜냐하면 되게 쉽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자러 간다고요? 아니요. 읽어드릴게요.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 억지로 밀어내면 더 강하게 밀려든다. 심리학자는 심리학적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잘 다스려서 여름을 건너간다는 뜻이다. 사실 날이 정말 더워서, 뜨거워서 덥기도 하지만 덥다는 그 생각에 더 짜증이 나고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실제 더위보다 더 덥게 느끼기도 하지 않는가. 그러니 마음을 잘 다스리면 최소한 내가 만드는 더위 하나쯤은 없앨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마음을 다스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받아들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또 받아들이면 대인관계가 원만해진다. 받아들임의 반대말은 저항이다. 저항이란 건 주어진 조건 중에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저항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반추, 즉 되새김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곱씹고 또 곱씹는다. 그렇다고 변화하는 것은 없고 더욱 괴로울 뿐인데 말이다. 저항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저항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닫힌다. 저항하면 대인관계가 나빠진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조건들이 많다. 나는 키가 작고 머리도 많이 벗겨졌다. 작은 키와 대머리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작은 키가 커지고 벗겨진 머리가 빽빽해지는 것도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로울 뿐이다. 이외에도 우리는 저마다 삶을 괴롭게 만드는 조건을 몇 개씩 가지고 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다. 친구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용돈을 받으면서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자신은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는가? 왜 우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유능하지 못한가? 반추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부모가 일찍이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다. 친구들 부모님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그의 부모님은 이혼했다. 새엄마, 새아빠, 경우에 따라선 새로운 형제자매와 함께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부모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 더 괴로울 뿐이다. 힘든 건 다 끝나고 이제 인생을 즐길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예기치 못한 고통스러운 조건이 새롭게 찾아올 때도 있다. 아이들을 대학에다 보내고 이제 좀 여유있게 살만하다 싶었는데 모시고 사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주부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하늘을 원망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 행복한 연애를 하는 사람에게도 때때로 예상치 못한 조건이 찾아온다. 모처럼 잡은 데이트 약속에 애인이 늦게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다. 늦은 애인 탓에 함께 보려고 한 영화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충분히 짜증나고 화도 날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받아들일 밖에. 왜 늦었느냐고 추궁한다고 늦게 온 것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갑작스런 회의 때문에 그랬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늦은 걸 가지고 자꾸 비난해봤자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애인마저 기분이 상해 상황이 더 안 좋게 될 수가 있다. 심지어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 선택했어도 나중에 보면 괴로운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누구나 선망하는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좋아했으나 막상 입사해서 다니다 보니 과도한 업무와 경쟁적인 분위기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든 그렇지 않든 주어진 것에 대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귀중한 시간과 삶의 에너지가 저항하는 데 허비될 뿐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우리의 내적 고뇌를 자비롭게 기다려주지 않는다. 주어진 것에 저항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유한한 삶은 흘러간다. 그리고 저항하는데 쓸데없이 삶의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정작 생산적인 일에는 에너지를 쏟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저항하는 대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주어진 고통을 자신의 성장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다. 나는 키가 작고 대머리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 공부를 하며 내 마음을 키우고 내 마음의 정원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집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친구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회생활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고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과 생활력을 기를 수 있다. 부모님이 이혼한 사람은 이른 나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깊게 고민해 볼 수도 있다. 그 결과 인간관계의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사람은 또 어떤가? 시어머니의 치매를 통해 당연히 누리고 살았던 것이 사실은 그리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고 사소한 행복에 큰 감사함을 느끼게 될지 모른다. 약속 시간에 늦은 애인을 둔 사람은 결국 영화는 못 보게 되었어도 덕분에 처음 시도해본 한강 둔치에서의 2인용 자전거 타기가 꽤나 즐겁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다. 대기업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본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더 확실히 깨닫게 되어 자신에게 더 필요한 새로운 진로를 추구할 수도 있다. 또는 능력 개발에 박차를 가해 업무 능력과 인간관계 역량이 크게 발전할 수도 있다. 참고로 나의 아내는 눈에 콩깍지가 꼈을 땐 참 몰랐겠지만 살다 보니 내 키가 작은 것에 조금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그럭저럭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이런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 키가 큰 남자들은 바지 길이가 다리 밑판보다 길어서 한 번에 다 다리지 못하고 나눠서 다려야 할 텐데 당신은 키가 작아서 바지를 한 번에 쭉 다릴 수 있어서 좋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진정한 행복이란 즐거움만이 아니라 고통마저 받아들일 때 온다. 다시 말해 행복한 삶만이 아니라 불행한 삶마저 받아들일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잘 살펴보면 주인공이 늘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갖은 고초를 겪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그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시청자들은 열광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주인공이 매번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고 행복한 장면만 나온다면 누가 그 드라마를 보고 재미와 감동을 느끼겠는가? 인생에서 즐거움만 받아들이면 인생의 절반은 버리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절반은 고통으로만 남을 것이다. 즐거움과 고통을 모두 받아들이면 마치 똥이 거름이 되듯 고통이 성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즐거움과 고통 모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먹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어떤 것에 저항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관찰해보고 하나씩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자.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의 내면은 한 뼘씩 자랄 것이다. 내가 나를 가장 모른다. 나는 평소에 학교를 오갈 때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닌다. 오며 가며 다양한 사람을 마주하는데 특히 금요일 밤에는 친밀감을 표현하는 젊은 커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팔짱을 끼는 건 다반사고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기도 한다. 당신은 이런 장면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냥 커플만 보진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누구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현재 이성 친구가 없는 젊은 사람이라면
부럽다는 생각에 질투가 샘솟았을지도 모른다. 나이가 든 사람이라면 정말 꼭 공공장소에서까지 저래야 하나? 요즘 젊은 것들은 기본 예절이 없어. 라는 생각 등을 하며 불쾌해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훈계했을지도 모른다. 눈앞의 커플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본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마음 챙김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는 것이다. 눈앞의 커플을 보고 있다면 그들만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커플을 보고 있음을, 그들을 보면서 어떤 욕구나 생각이나 느낌을 일으키고 있음을,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려고 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계산대나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에서 차례를 기다릴 때 그 줄이 빨리 줄지 않는지 조바심이 나거나 옆에 줄이 더 빨리 줄어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자신의 줄이나 옆줄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게,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다. 내 마음에서 어떤 욕구나 생각이 오고 가는지 그걸 지켜보고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본다. 자신의 차례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음을, 속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나 심사하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있음을, 자신의 줄과 옆줄을 계속 비교하고 있음을, 옆줄로 옮길까 생각하고 있음을 마치 제3자가 보듯이 바라보는 것이다. 운전 중에 옆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비난을 한다면 그 차와 운전자에게만 주의를 주고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러한 주의를 주고 비난하는 자신을 보는 것이다. 끼어든 차의 운전자를 비난하고 있음을, 화가 났음을, 다시 추월해서 응징하려 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응시한다. 그리고 머리에 열이 뻗치는 느낌이나 뻣뻣하게 힘이 들어간 어깨의 상태를 자각해 본다. 일요일에 아이와 놀아주지 않고 텔레비전 리모컨만 돌리고 있는 배우자에게 화가 나서 텔레비전 좀 그만 보라고 아이와 놀아주라고 소리친다면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소리치는 자신을 본다. 배우자에게 화가 났음을, 그를 비난하고 있음을, 적어도 일요일엔 아이와 놀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내가 저런 사람을 왜 좋아했을까 자책하고 있음을 마치 다른 사람 보듯 바라보는 것이다. 또 심장이 심하게 빨리 뛰고 얼굴이 경직되었다는 것을 자각해 본다. 이런 마음 챙김은 독특한 시선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깥을 바라보지만 마음 챙김은 바깥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마치 드론을 띄우고 바라보듯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시점을 뒤바꿔 보는 건 평소에 거의 사용하는 일이 없어서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실천이 쉽지 않고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왜 마음 챙김을 연습해야 하느냐고? 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불행 대신 행복을 원하는데 왜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적어도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스스로 행복의 길로 가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실천하지 못하고 불행의 길로 가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대부분 반복적이다. 그 반복 행동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계산대나 출입국 심사대에서 자신의 줄과 다른 줄을 비교하며 안달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행동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줄이 더 빠르게 줄게 하는가? 또 운전 중에 끼어드는 차를 비난하고 응징하려는 행동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끼어드는 차를 다소곳이 반성하게 만들거나 다음부터는 끼어드는 차를 덜 만나게 하는가? 텔레비전 리모컨만 붙잡고 있는 배우자를 비난하는 게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배우자가 사과하고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가? 왜 우리는 쓰면 쓸수록 더 짜증만 나고 더 화나고 갈등과 다툼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고방식과 행동방식들을 왜 그만두지 못할까? 왜 행복이 아니고 불행을 지속하는 마음가짐과 행동들을 반복하는 걸까? 그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기존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만약 위에 소개한 마음가짐과 행동들을 당신이 제3자가 되어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일까? 결국 현명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있다. 부모가 아이의 문제 행동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에 제보한다. 그러면 전문가가 가족의 문제를 진단하고 부모에게 조언해준다. 출연한 부모는 대개 아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아이를 미워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대부분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전문가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아이와 부모의 상호작용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를 보여준다. 그 대목에서 자신의 모습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본 부모는 대부분 충격을 받는다. 욕을 하고 다른 아이를 때리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던 아이는 사실 부모에게 맞고 있었다. 부모는 교육한다고 그랬다고 했지만 비디오로 촬영한 모습을 보고는 스스로 놀란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행동하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아이가 문제인 줄만 알았던 부모는 이쯤에서 아이가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린다. 어디 이런 게 부모님뿐일까? 우리 모두 예외가 아니다. 만약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비디오로 담아본다면 어떨까? 혼자서 하는 행동, 배우자나 자식에게 하는 행동, 직장 동료와의 상호작용 등을 동영상으로 찍어본다면 아마 그 상황에 빠져 있을 땐 몰랐던 자신의 모습들을 깊게 깨닫게 될 것이다. 스스로 부끄럽거나 한심해 보이거나 안타까워 보이는 경우도 아마도 많을 것이다. 마음 챙김은 바로 그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도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과거의 영상을 재생해서 돌려보는데 그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지금 이 순간 진행되는 내 생각과 행동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각과 행동도 달리하게 된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걸 알면서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기존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오래되고 강력할수록 더욱 그렇다. 그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기가 꽤나 어려운 것이다. 자신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 챙김은 일종의 기술이고 또 힘이다. 이러한 기술과 힘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마음 챙김을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 그 기술과 힘을 늘리는 게 필요한 이유다.
기대하지 않으면 삶이 편해진다.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 중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이 있다. 학생들은 과제와 시험과 취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인은 업무와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는 여기서 받는다라는 표현 방식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연 스트레스는 받는 것인가? 스트레스가 무슨 주고받는 물건이라도 되는가? 스트레스는 그냥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한 손만으로는 손뼉을 칠 수 없듯 우리 내부의 욕구, 즉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다. 이 관점에서 앞의 예를 설명하면 좋은 성적을 얻고 싶다라는 동기가 학업 스트레스를 만들고, 취업하고 싶다라는 동기가 취업 준비생의 스트레스를 배가한다. 멋진 몸매를 바라기에 다이어트라는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일을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직장인을 괴롭게 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스트레스의 한 원인이라고 말하는 건 다소 억지스러울 수 있다. 그런 욕구는 당연하고, 그러한 욕구가 있기에 스스로 발전하고 노력하는 건 아니겠는가. 적당한 욕구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강한 추동력이 된다. 하지만 욕구가 과도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비현실적일 정도로 과도한 욕구를 갖게 되면 결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 결과 항상 욕구 좌절, 즉 동기 좌절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상태에 있게 된다. 또한 과도한 동기는 미래에도 충족시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또 다른 유형인 동기 좌절 예상 스트레스에 놓이게 된다. 반면 현실적이고 적절한 동기라면 그것이 일시적으로 좌절되더라도 그 충족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동기 충족이라는 웰빙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미래에도 충족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웰빙의 또 다른 유형인 동기 충족 예상 상태에 있게 된다. 따라서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동기라면 단념하거나 적절한 크기의 동기로 줄이도록 해야 하고, 현실적이고 적절한 동기라면 포기함 없이 최선을 다해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줄이고 웰빙을 늘리는 삶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동기 가운데 어떤 동기가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하고 어떤 동기가 현실적이고 적절한 것일까?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의 평온의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문엔 이런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신이시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문을 동기와 관련지어 보면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동기라면 용기를 가지고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동기가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다면 그러한 동기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거나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한 건 먼저 이 둘의 차이를 아는 지혜이다. 지혜가 없다면 동기를 포기하거나 적절하게 줄여야 할 때 충족하려고 헛된 노력을 할 것이고,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 좀 더 매진해야 할 때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냥 신께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가? 물론 간절한 기도도 도움은 될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동기의 적절성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과도한 동기에는 늘, 항상, 언제나 등이 포함된다. 자신이 바라는 바가 시간적으로 예외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도한 동기에는 모든도 포함된다.
자신이 바라는 바가 공간적으로 예외 없이 모든 대상에 대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만나자고 할 때 언제나 나와 주어야 한다. 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의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과도한 동기가 있으면 좌절을 피하기 어렵다. 잘 지내다가도 한두 번 만나자고 했을 때 못 나온 친구를 향해 이 친구도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실망하고 멀어지게 된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모든 면을 속속들이 알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역시 친구에게 과도한 동기를 갖게 된다. 이런 사람은 친구에 관해 모르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듣게 되면 그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부부관계를 원할 때 아내가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남편을 둔 아내는 남편이 원할 때 언제나 들어줘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아내는 부부관계 자체가 싫어질 수도 있고 결국 남편의 동기는 좌절될 것이다.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아이와 잘 놀아주고 아이 교육에도 관심을 보이고 가사도 분담하고 그래, 이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남편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아내가 있다면 아마도 남편에게 과도한 것을 바라게 될 것이다. 결국 자신의 동기는 충족되지 않고 남편과의 불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 완벽은 없다. 다른 사람에게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과도한 동기를 갖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과 만나도 즐겁지 않다면 자신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 과도한 동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동기는 충족되기 어렵고 결국 침울한 기분이라는 열매를 낳는다. 맞벌이하는 직장인은 직장에서 아이를 키우니까 이 모양이다 라는 말을 안 듣기 위해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집안 대소사도 다 챙겨야 한다며 스스로에게 과도한 짐을 지운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과도한 동기를 갖는 사람은 끊임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사랑받아야만 한다는 과도한 동기가 있으면 사소한 일에도 큰 스트레스를 느낀다. 예를 들어 길에서 아는 사람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면 그 일을 두고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못났나? 와 같은 질문을 종일 곱씹으며 혼자 스트레스를 만든다. 사람들은 100이면 100 모두 자신에게는 그런 과도한 동기가 없다고 말한다. 자신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생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기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과도한 동기가 있음을 알게 된다. 특히 동기가 좌절되었을 때 그 스트레스가 크게 느껴지고 자꾸 반추하게 되고 오래 지속된다면 그 동기는 과도한 동기일 가능성이 높다. 좋은 친구나 좋은 배우자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도 바람직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만 그 동기가 과도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를 바랄 때 그것이 과도한 동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천국이 아니다. 모든 일이 언제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때로는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나름대로 바라는 바를 추구하되 지나치지 않도록 하자. 이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럴 수도 있어. 별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서 날려보내자. 억지로 밀어내면 더 강하게 밀려든다. 심리학자는 심리학적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잘 다스려서 여름을 건너간다는 뜻이다. 사실 날이 정말 더워서 뜨거워서 덥기도 하지만 덥다는 그 생각에 더 짜증이 나고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실제 더위보다 더 덥게 느끼기도 하지 않는가. 그러니 마음을 잘 다스리면 최소한 내가 만드는 더위 하나쯤은 없앨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마음을 다스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받아들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또 받아들이면 대인관계가 원만해진다. 받아들임의 반대말은 저항이다. 저항이란 건 주어진 조건 중에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저항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반추, 즉 되새김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곱씹고 또 곱씹는다. 그렇다고 변화하는 것은 없고 더욱 괴로울 뿐인데 말이다. 저항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저항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닫힌다. 저항하면 대인관계가 나빠진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조건들이 많다. 나는 키가 작고 머리도 많이 벗겨졌다. 작은 키와 대머리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작은 키가 커지고 벗겨진 머리가 빽빽해지는 것도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로울 뿐이다. 이외에도 우리는 저마다 삶을 괴롭게 만드는 조건을 몇 개씩 가지고 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다. 친구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용돈을 받으면서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자신은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는가? 왜 우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유능하지 못한가? 반추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부모가 일찍이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다. 친구들 부모님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그의 부모님은 이혼했다. 새엄마, 새아빠, 경우에 따라선 새로운 형제자매와 함께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부모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 더 괴로울 뿐이다. 힘든 건 다 끝나고 이제 인생을 즐길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예기치 못한 고통스러운 조건이 새롭게 찾아올 때도 있다. 아이들을 대학에다 보내고 이제 좀 여유있게 살만하다 싶었는데 모시고 사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주부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하늘을 원망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
행복한 연애를 하는 사람에게도 때때로 예상치 못한 조건이 찾아온다. 모처럼 잡은 데이트 약속에 애인이 늦게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다. 늦은 애인 탓에 함께 보려고 한 영화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충분히 짜증나고 화도 날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받아들일 밖에. 왜 늦었느냐고 추궁한다고 늦게 온 것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갑작스런 회의 때문에 그랬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늦은 걸 가지고 자꾸 비난해봤자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애인마저 기분이 상해 상황이 더 안 좋게 될 수가 있다. 심지어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 선택했어도 나중에 보면 괴로운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누구나 선망하는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좋아했으나 막상 입사해서 다니다 보니 과도한 업무와 경쟁적인 분위기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든 그렇지 않든 주어진 것에 대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귀중한 시간과 삶의 에너지가 저항하는 데 허비될 뿐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우리의 내적 고뇌를 자비롭게 기다려주지 않는다. 주어진 것에 저항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유한한 삶은 흘러간다. 그리고 저항하는데 쓸데없이 삶의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정작 생산적인 일에는 에너지를 쏟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저항하는 대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주어진 고통을 자신의 성장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다. 나는 키가 작고 대머리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 공부를 하며 내 마음을 키우고 내 마음의 정원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집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친구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회생활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고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과 생활력을 기를 수 있다. 부모님이 이혼한 사람은 이른 나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깊게 고민해 볼 수도 있다. 그 결과 인간관계의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사람은 또 어떤가? 시어머니의 치매를 통해 당연히 누리고 살았던 것이 사실은 그리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고 사소한 행복에 큰 감사함을 느끼게 될지 모른다. 약속 시간에 늦은 애인을 둔 사람은 결국 영화는 못 보게 되었어도 덕분에 처음 시도해본 한강 둔치에서의 2인용 자전거 타기가 꽤나 즐겁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다. 대기업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본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더 확실히 깨닫게 되어 자신에게 더 필요한 새로운 진로를 추구할 수도 있다. 또는 능력 개발에 박차를 가해 업무 능력과 인간관계 역량이 크게 발전할 수도 있다. 참고로 나의 아내는 눈에 콩깍지가 꼈을 땐 참 몰랐겠지만 살다 보니 내 키가 작은 것에 조금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그럭저럭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이런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 키가 큰 남자들은 바지 길이가 다리 밑판보다 길어서 한 번에 다 다리지 못하고 나눠서 다려야 할 텐데 당신은 키가 작아서 바지를 한 번에 쭉 다릴 수 있어서 좋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진정한 행복이란 즐거움만이 아니라 고통마저 받아들일 때 온다. 다시 말해 행복한 삶만이 아니라 불행한 삶마저 받아들일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잘 살펴보면 주인공이 늘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갖은 고초를 겪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그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시청자들은 열광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주인공이 매번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고 행복한 장면만 나온다면 누가 그 드라마를 보고 재미와 감동을 느끼겠는가? 인생에서 즐거움만 받아들이면 인생의 절반은 버리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절반은 고통으로만 남을 것이다. 즐거움과 고통을 모두 받아들이면 마치 똥이 거름이 되듯 고통이 성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즐거움과 고통 모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먹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어떤 것에 저항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관찰해보고 하나씩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자.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의 내면은 한 뼘씩 자랄 것이다. 내가 나를 가장 모른다. 나는 평소에 학교를 오갈 때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닌다. 오며 가며 다양한 사람을 마주하는데 특히 금요일 밤에는 친밀감을 표현하는 젊은 커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팔짱을 끼는 건 다반사고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기도 한다. 당신은 이런 장면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냥 커플만 보진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누구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현재 이성 친구가 없는 젊은 사람이라면 부럽다는 생각에 질투가 샘솟았을지도 모른다. 나이가 든 사람이라면 정말 꼭 공공장소에서까지 저래야 하나? 요즘 젊은 것들은 기본 예절이 없어. 라는 생각 등을 하며 불쾌해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훈계했을지도 모른다. 눈앞의 커플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본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마음 챙김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는 것이다. 눈앞의 커플을 보고 있다면 그들만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커플을 보고 있음을, 그들을 보면서 어떤 욕구나 생각이나 느낌을 일으키고 있음을,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려고 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계산대나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에서 차례를 기다릴 때 그 줄이 빨리 줄지 않는지 조바심이 나거나 옆에 줄이 더 빨리 줄어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자신의 줄이나 옆줄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게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다. 내 마음에서 어떤 욕구나 생각이 오고 가는지 그걸 지켜보고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본다. 자신의 차례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음을, 속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나 심사하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있음을, 자신의 줄과 옆줄을 계속 비교하고 있음을, 옆줄로 옮길까 생각하고 있음을 마치 제3자가 보듯이 바라보는 것이다. 운전 중에 옆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비난을 한다면 그 차와 운전자에게만 주의를 주고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러한 주의를 주고 비난하는 자신을 보는 것이다. 끼어든 차의 운전자를 비난하고 있음을, 화가 났음을, 다시 추월해서 응징하려 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응시한다. 그리고 머리에 열이 뻗치는 느낌이나 뻣뻣하게 힘이 들어간 어깨의 상태를 자각해 본다. 일요일에 아이와 놀아주지 않고 텔레비전 리모컨만 돌리고 있는 배우자에게 화가 나서 텔레비전 좀 그만 보라고 아이와 놀아주라고 소리친다면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소리치는 자신을 본다. 배우자에게 화가 났음을,
그를 비난하고 있음을, 적어도 일요일엔 아이와 놀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내가 저런 사람을 왜 좋아했을까 자책하고 있음을 마치 다른 사람 보듯 바라보는 것이다. 또 심장이 심하게 빨리 뛰고 얼굴이 경직되었다는 것을 자각해 본다. 이런 마음 챙김은 독특한 시선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깥을 바라보지만 마음 챙김은 바깥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마치 드론을 띄우고 바라보듯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시점을 뒤바꿔 보는 건 평소에 거의 사용하는 일이 없어서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실천이 쉽지 않고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왜 마음 챙김을 연습해야 하느냐고? 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불행 대신 행복을 원하는데 왜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적어도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스스로 행복의 길로 가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실천하지 못하고 불행의 길로 가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대부분 반복적이다. 그 반복 행동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계산대나 출입국 심사대에서 자신의 줄과 다른 줄을 비교하며 안다라고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행동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줄이 더 빠르게 줄게 하는가? 또 운전 중에 끼어드는 차를 비난하고 응징하려는 행동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끼어드는 차를 다소곳이 반성하게 만들거나 다음부터는 끼어드는 차를 덜 만나게 하는가? 텔레비전 리모컨만 붙잡고 있는 배우자를 비난하는 게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배우자가 사과하고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가? 왜 우리는 쓰면 쓸수록 더 짜증만 나고 더 화나고 갈등과 다툼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고방식과 행동방식들을 왜 그만두지 못할까? 왜 행복이 아니고 불행을 지속하는 마음가짐과 행동들을 반복하는 걸까? 그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기존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만약 위에 소개한 마음가짐과 행동들을 당신이 제3자가 되어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일까? 결국 현명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있다. 부모가 아이의 문제 행동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에 제보한다. 그러면 전문가가 가족의 문제를 진단하고 부모에게 조언해준다. 출연한 부모는 대개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아이를 미워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대부분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전문가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아이와 부모의 상호작용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를 보여준다. 그 대목에서 자신의 모습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본 부모는 대부분 충격을 받는다. 욕을 하고 다른 아이를 때리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던 아이는 사실 부모에게 맞고 있었다. 부모는 교육한다고 그랬다고 했지만 비디오로 촬영한 모습을 보고는 스스로 놀란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행동하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아이가 문제인 줄만 알았던 부모는 이쯤에서 아이가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린다. 어디 이런 게 부모님뿐일까? 우리 모두 예외가 아니다. 만약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비디오로 담아본다면 어떨까?
혼자서 하는 행동, 배우자나 자식에게 하는 행동, 직장 동료와의 상호작용 등을 동영상으로 찍어본다면 아마 그 상황에 빠져 있을 땐 몰랐던 자신의 모습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스스로 부끄럽거나 한심해 보이거나 안타까워 보이는 경우도 아마도 많을 것이다. 마음 챙김은 바로 그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도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과거의 영상을 재생해서 돌려보는데 그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지금 이 순간 진행되는 내 생각과 행동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각과 행동도 달리하게 된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걸 알면서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기존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오래되고 강력할수록 더욱 그렇다. 그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기가 꽤나 어려운 것이다. 자신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 챙김은 일종의 기술이고 또 힘이다. 이러한 기술과 힘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마음 챙김을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 그 기술과 힘을 늘리는 게 필요한 이유다. 기대하지 않으면 삶이 편해진다.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 중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이 있다. 학생들은 과제와 시험과 취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인은 업무와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는 여기서 받는다라는 표현 방식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연 스트레스는 받는 것인가? 스트레스가 무슨 주고받는 물건이라도 되는가? 스트레스는 그냥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한 손만으로는 손뼉을 칠 수 없듯 우리 내부의 욕구, 즉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다. 이 관점에서 앞의 예를 설명하면 좋은 성적을 얻고 싶다라는 동기가 학업 스트레스를 만들고 취업하고 싶다라는 동기가 취업 준비생의 스트레스를 배가한다. 멋진 몸매를 바라기에 다이어트라는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일을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직장인을 괴롭게 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스트레스의 한 원인이라고 말하는 건 다소 억지스러울 수 있다. 그런 욕구는 당연하고 그러한 욕구가 있기에 스스로 발전하고 노력하는 건 아니겠는가. 적당한 욕구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강한 추동력이 된다. 하지만 욕구가 과도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비현실적일 정도로 과도한 욕구를 갖게 되면 결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 결과 항상 욕구 좌절, 즉 동기 좌절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상태에 있게 된다. 또한 과도한 동기는 미래에도 충족시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또 다른 유형인 동기 좌절 예상 스트레스에 놓이게 된다. 반면 현실적이고 적절한 동기라면 그것이 일시적으로 좌절되더라도 그 충족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동기 충족이라는 웰빙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미래에도 충족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웰빙의 또 다른 유형인 동기 충족 예상 상태에 있게 된다. 따라서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동기라면 단념하거나 적절한 크기의 동기로 줄이도록 해야 하고, 현실적이고 적절한 동기라면 포기함 없이 최선을 다해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줄이고 웰빙을 늘리는 삶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동기 가운데 어떤 동기가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하고 어떤 동기가 현실적이고 적절한 것일까?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의 평온의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문엔 이런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신이시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문을 동기와 관련지어 보면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동기라면 용기를 가지고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동기가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다면 그러한 동기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거나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한 건 먼저 이 둘의 차이를 아는 지혜이다. 지혜가 없다면 동기를 포기하거나 적절하게 줄여야 할 때 충족하려고 헛된 노력을 할 것이고,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 좀 더 매진해야 할 때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냥 신께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가? 물론 간절한 기도도 도움은 될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동기의 적절성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과도한 동기에는 늘, 항상, 언제나 등이 포함된다. 자신이 바라는 바가 시간적으로 예외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도한 동기에는 모든도 포함된다. 자신이 바라는 바가 공간적으로 예외 없이 모든 대상에 대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만나자고 할 때 언제나 나와 주어야 한다. 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의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과도한 동기가 있으면 좌절을 피하기 어렵다. 잘 지내다가도 한두 번 만나자고 했을 때 못 나온 친구를 향해 이 친구도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실망하고 멀어지게 된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모든 면을 속속들이 알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역시 친구에게 과도한 동기를 갖게 된다. 이런 사람은 친구에 관해 모르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듣게 되면 그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부부관계를 원할 때 아내가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남편을 둔 아내는 남편이 원할 때 언제나 들어줘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아내는 부부관계 자체가 싫어질 수도 있고 결국 남편의 동기는 좌절될 것이다.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아이와 잘 놀아주고 아이 교육에도 관심을 보이고 가사도 분담하고, 그래, 이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남편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아내가 있다면 아마도 남편에게 과도한 것을 바라게 될 것이다. 결국 자신의 동기는 충족되지 않고 남편과의 불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 완벽은 없다. 다른 사람에게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과도한 동기를 갖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과 만나도 즐겁지 않다면 자신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 과도한 동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동기는 충족되기 어렵고 결국 침울한 기분이라는 열매를 낳는다. 맞벌이하는 직장인은 직장에서 아이를 키우니까 이 모양이다 라는 말을 안 듣기 위해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집안 대소사도 다 챙겨야 한다며 스스로에게 과도한 짐을 지운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과도한 동기를 갖는 사람은 끊임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사랑받아야만 한다는 과도한 동기가 있으면 사소한 일에도 큰 스트레스를 느낀다. 예를 들어 길에서 아는 사람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면 그 일을 두고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못났나? 와 같은 질문을 종일 곱씹으며 혼자 스트레스를 만든다. 사람들은 100이면 100 모두 자신에게는 그런 과도한 동기가 없다고 말한다. 자신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생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기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과도한 동기가 있음을 알게 된다. 특히 동기가 좌절되었을 때 그 스트레스가 크게 느껴지고 자꾸 반추하게 되고 오래 지속된다면 그 동기는 과도한 동기일 가능성이 높다. 좋은 친구나 좋은 배우자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도 바람직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만 그 동기가 과도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를 바랄 때 그것이 과도한 동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천국이 아니다. 모든 일이 언제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때로는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나름대로 바라는 바를 추구하되 지나치지 않도록 하자. 이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럴 수도 있어. 별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서 날려보내자.